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비트코인 관련 자료들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 보고서도 있고, 또 역사적인 통화정책 변화 이야기,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들 움직임, 기술적 지표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잘 엮어서 어떤 핵심적인 통찰을 찾아보는 게, 네,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각 정보가 뭐를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보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그 시작점으로 스탠더드 차터드 SC은행 전망이 눈에 확 띄는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연말 비트코인 가격을 무려 20만 달러로 예측했죠.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20만 달러요? 와, 정말 대담한 예측인데요. 그 근거들이 뭔가요? 뭘 보고 그렇게 예측하는 거죠? 네, 핵심은 결국엔 돈이 더 몰려올 것이다. 이 기대감인 것 같아요. 아, 자금 유입.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금 ETF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와서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그러니까 실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발행돼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거고요. 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곧 나올 13F 보고서. 이게 그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뭘 얼마나 가졌는지 보여주는 공식 보고서인데 아, 네네. 여기서 이제 연기금 같은 좀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샀다는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 같은 게 결국 다른 나라들의 경기 부양을 유도할 거고 그러면 시중의 돈, 그러니까 통화량 M2 자체가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전부 다 결국은 매수세, 그러니까 살려는 힘이 더 강해질 거다. 이런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춘 분석 같아요. 단기적인 느낌도 좀 있고요. 네, 맞아요. SC 논리는 뭐랄까 비교적 단순한 면이 있죠. 단기 예측 성격이 강하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근데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 보니까 이거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과거 사례 언급한 부분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단기 예측 외에 자료들 전반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시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그 역사적 사건하고 현재 우리가 쓰는 이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블룸버그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 평가하면서 닉슨 쇼크 이후 최악이라고 했던 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닉슨 쇼크. 저도 사실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게 1971년에 당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건입니다.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네. 한 나라의 통화는 그 나라 경제에 달려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전까지는 달러가 금에 딱 고정돼서 가치를 보증받았거든요. 근데 이 연결고리가 딱 끊어진 거죠. 아, 달러랑 금이랑 연동이 폐지된 거군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땠냐면 달러 가치가 엄청 흔들렸어요. 예를 들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금의 양이 그냥 확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와, 국가가 보증하는 돈의 가치가 그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좀 상상하기 어렵네요. 근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방향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이 법정화폐,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찍어내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의 장기적인 가치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뿜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부 돈을 못 믿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잠재적인 불신이나 우려 같은 거요. 그런 심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금처럼 기존 시스템 밖에 있는 자산들에 대한 매력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커지면 오히려 비트코인의 역할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수요를 자극하는 아주 핵심적인 동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모건 스탠리 같은 되게 큰 금융기관이 자회사 이트레이드를 통해서 2026년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도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아, 모건 스탠리도요? 네, 이게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장기적인 관점은 알겠는데 그럼 다시 단기적인 기술적 지표로 돌아와서요.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현상. 이걸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골든크로스? 네. 네. 기술적으로는 이게 보통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현재 가격도 보면 주요 이동평균선들 위에 있고요. 이전 하락분을 꽤 회복한 상태죠. 오, 긍정적이네요. 근데 동시에 좀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상대 강도 지수, RSI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그 RSI, 그러니까 최근 가격 상승세가 얼마나 좀 과열됐나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70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70이면 높은 건가요?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다, 너무 많이 샀다 이렇게 보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데요. RSI는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기술적 신호는 무시하고 막 사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점이 현재 시장의 좀 복합적인 면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기술적으로는 분명 단기 과열 우려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4월 17일 이후로 딱 하루 4월 30일 빼고는 계속 자금이 순유입됐어요. 와, 계속 들어왔군요. 네, 총 들어온 돈이 43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여전히 아주 강하다는 증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자금력이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 압력을 어느 정도 상쇄하거나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쉽지 안 빠지게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강하다 이겁니다. 와, 진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SC은행의 공격적인 가격 예측이 있었고 또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의문과 연결된 비트코인 수요 가능성,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제도권의 진입 움직임도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골든크로스라는 긍정적 신호도 있지만 RSI 과열이라는 상반된 신호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걸 또 강력한 기관 자금 유입이 덧받치고 있다. 와,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둘러싼 여러 층위의 분석들을 살펴봤습니다. 단기 전망부터 시작해서 거시적인 통화 시스템 변화, 그리고 기술적 지표랑 실제 자금 흐름까지 쭉 연결해 보니까 그림이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이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계속해서 물음표가 던져진다면 과연 비트코인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은 미래에 어떤 좀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